정책을 여러분 사실은 이 다주택자를 자꾸 양성화시켜서 너도 나도 집을 사도록 만들어야 집 사는 경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집이 많이 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깨기 힘든 거 아닌가요? 깨기 어렵죠. 근데 그게 안 깨지면 집값은 계속 똑같이 오를 겁니다. 네, 저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또 부동산도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질문 몇 개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의 특징이 세계와 좀 뭐가 다르다면서요? 뭐 어떤 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 집값은? 우리나라 집값이라고 딱 찍어 두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제도 있는 거야? 뭐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인가? 뭐 그렇게 따지면 세 가지고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네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영세하다. 개발업자라고 하는 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개발업자예요. 디벨로퍼 같은 디벨로퍼. 디벨로퍼를 아시면 디벨로퍼라고 할 걸 그랬네. 디벨로퍼가 다른 나라의 디벨로퍼들은 자본력도 충분히 뛰어나고 그래서 되게 자산도 많고 맞아. 그래서 다른 나라의 디벨로퍼들은 땅을 사서 거기 아파트를 지어요. 그리고 물론 분양도 하고 일부는 분양하고 또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임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잘 팔릴 것 같으면 또 팔고 지어놓고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그냥 갖고 있다가 임대 놓고 그런 만큼 충분한 자본력이 쌓여있는 디벨로퍼가 많은데 그거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쌓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디벨로퍼가 없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디벨로퍼가 약간 좀 개인 같은 분들이 많죠. 대체로는 아파트 저거 누가 저거 한 거야 라고 하면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 재개발이면 재개발 조합.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가 디벨로퍼입니다. 근데 시행사는 그야말로 기껏해야 한 1, 200억 갖고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 200억 갖고 시작하는데 전체 아파트는 웬만하면 조 단위로 필요하니까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 이자는 높지만 그래서 은행은 절대 안 빌려주려고 하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이자를 해서 빌려서 이걸로 굴리고 그래서 빨리 치고 빠지고 이야 그래도 100억 갖고 시작해서 300억 벌었으니까 3배 장사네 이런 거 하는 시행업자들이 전국에 많은데 그래서 공사기간 짧게 가져가려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평면이 일률적이에요. 그 일률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 디벨로퍼라고 해서 내가 땅 사서 물론 내가 부채를 일으키더라도 내 돈으로 짓는 아파트고 이거 내가 한 30년 임대하다가 팔 거야 라고 하면 화장실을 옥상에다 2개 더 만들어 볼까? 내지는 야 방 3개에 화장실 5개면 어때? 야 층층마다 수영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까? 다양한 고민을 한다고요. 왜?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야 내가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지를 매우 고민하는데 지금 시행업자들은 비싸게 파는 건 다음 일이에요. 빨리 잘 팔아야 돼. 그러니까 공사기간 맞추고 공사기간에서 분양하는 시점까지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미분양이 되지만 않으면 미분양만 안 되고 분양만 되면 나는 충분히 그 이익을 만끽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괜히 방 2개에 화장실 3개 어떨까? 내지는 베란다에 조그만 수영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짓을 해놨다가 사람들이 이건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번 달에 분양이 안 끝나고 그래서 다음 달까지 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짓을 못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른바 시행사가 힘이, 자본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PF 금융을 하는 금융회사도 껴야 되고 심지어는 건설회사도 여기에 보증을 써야 됩니다. 그냥 집만 지어주고 나가서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돼야 나도 겨우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탁사라고 하는 것도 끼어들죠. 그러니 이 아파트를 지금 누가 주체가 돼서 개발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형식적으로는 네, 신탁사 접니다 라고 손들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는 건설회사라고 하는 형님, 돈 빌려준 금융회사라고 하는 형님, 신탁사라고 하는 큰형님들이 야, 네가 손들어 너라 그래 라고 하면서 뒤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탁사가 아이디어를 해서 형님 저 이번에 방 2개 화장실 3개짜리를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미쳤어? 어떤 형님은 야 또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나는 찬성인데 저 신탁사 형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4명이 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뭔가 시도가 잘 안 되고 일률적인 아파트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그런 시행사의 디벨로퍼의 영세하기 때문이다. 그건 이제 다만 그건 이제 특징일 뿐이고 시행사가 영세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도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는데, 올라갈 때는 당연히 아파트를 다 지으려고 하죠. 집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디벨로퍼들이 집을 안 짓냐?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는 덜 짓지만 디벨로퍼는 어차피 내가 내 돈으로 짓는 거니까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남들이 안 지을 때 지으면 공사비가 싸져요. 인부들도 놀 거고 장비들도 놀 테니 싸게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 뭐 아예 계속 꼬라박는 부동산이라면 모르겠으니 그럴 일은 아니니까 뭐 그때도 짓고 당연히 분양은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많이 갖고 있다가 임대를 놓다가 또 3년 후에 또 부동산 경기 올라가면 그때 분양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지어지는 집의 숫자가 그리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디벨로퍼가 영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디벨로퍼는 영세하기 때문에 내 돈 100억 들여서 100억을 버냐 아니면 쫄딱 망하냐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는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지금 전국의 미분양들이 다 아파트 경기 좋은 2021년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되지도 않는 도시 외곽 들판 밀고 아파트 지었다가 지금 안 팔리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세일해도 안 팔려요. 몰락 한 100만 원에 팔면 몰라도.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달려들고, 왜냐하면 빨리 치고 빠져야 되니까. 그런데 꺾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디벨로퍼가 자산이 넉넉히 있으면 미분양이 되든 뭐가 되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짓는데, 이분들은 미분양 되면 죽음이에요, 죽음. 디벨로퍼도 많이 힘들겠네요. 시행사들은 원래 그런 운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 짓는 주체가 다 그런 시행사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꺾이기 시작하면 공급이 뚝 끊깁니다. 그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죠. 부동산이 내려가려다가 야, 공급 부족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 공급도 부족되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꺾이고 나서 공급 부족이면 월세가 깔짝깔짝 오르죠. 월세가 깔짝깔짝 오르는 거 가지고는 집값이 확 오르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면 전세가 올라요. 근데 전세는 깔짝깔짝 오르지 않고 툭툭 몇 천만 원씩 오른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돈이니까. 매매를 또 올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4억을 투자해야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억만 투자하면 되네. 그렇지. 이러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잘 하락을 안 하는, 특히 수요가 있는 곳의 아파트는 이 문제 때문에 잘 하락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은 반대인데요. 우리나라는 집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사람들은 다 비싸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값 가격이 말이 되냐 이게? 기사 하나 나왔던데 어제 평택인가 요즘 뭐 가격 떨어지고 있어서 뭐 댓글에 평택이 10억이 말이 되냐 뭐 이런 댓글 달리고 막 하던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이제 싼지 비싼지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쉽게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집값이 싸요. 국제적 비교는 사람들이 그럼 착각하는 거예요. 싸다고요.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 비싼 집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뭐 그게 뭐 보도가 되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비싼 집이 보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야 다른 나라는 뭐 평균 집값이 뭐 10억이라는데 우리는 반포가 뭐 60억이래더라. 다른 나라는 평균 집값이 10억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반포 아파트는 60억이다. 이게 제대로 비교한 건가요? 다른 나라도 상위 0.1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반포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저도 통계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10년간, 2023년이니까 13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명목 가격으로 보면, 여기 표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국제결제은행의 통계입니다. 왼쪽 오른쪽 뭐가 다른 거예요?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건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이 이제 143이 됐습니다. 라는 거니까 많이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 물가를, 다른 것 오른 거는 빼줍시다. 물가가 그냥 다른 거가, 예를 들면, 다른 물가가 100에서 140이 됐는데, 집도 100에서 140이 됐다면, 집값은 안 오른 거다. 라고 생각해서 실질 가격을 뽑아봅시다. 라고 하면, 실질 가격은 우리나라는 2010년에 비해서 10%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 오른 거 치면 집값은 잘 안 올랐다고요. 물론 전 세계 48위니까 전 세계 국가가 뭐 한 200개 넘으니까 그래도 상위권 아니냐 하면 상위권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뭐 순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이상 국가는 아니라고요. 여기 신기한 거는 왜 상위권에 네.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 잘 안 보여요. 뭐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그런 것들도 이제 요 몇십 위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실제로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높으니까 인플레 높은 후진국들이 집값을 많이 올린 걸로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저 그래서 평균을 갖고 왔는데 평균 갖고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조사했죠. 그 명목의 전 세계 평균은 190이고 선진국들만 모아서 평균해 보면 178인데 우리나라는 143이잖아요. 그럼 저거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 아파트 뭐 갖다 준 거야? 라고 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국에 평균적인 집인 거니까 그거는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요지의 아파트.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고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 그거는 더 오르는 건데 우리나라 특징은 아파트가 주된 주택 형태이다 보니까 집 한 채가 갖고 있는 땅이 적어요. 30평짜리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0평밖에 안 된다고요. 전 세계에서 땅 10평으로 집 한 채를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들 형태가 다 아파트면 다른 나라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가 유독 아파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의 공급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활발합니다. 그런 바람에 아까 디벨로퍼가 영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집값이 잘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급 중단이 자꾸 잘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특징은 그래도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땅을 조금만 갖고도 집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전세제도가 사람들은 그게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렇죠. 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거라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나라가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집값을 올린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세제도를 없애야 돼요. 전세제도를 어떻게 없앱니까? 지금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대출 받고 등기 친 거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법 폐지하면 전세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 여러 메커니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영향이 왜 없어요. 특히 집값 좀 잡으려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대출 규제에 정책 약발이 잘 안 먹는 효과도 있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그런데 전세제도의 맹점은 집을 살 때 쉽게 살 수 있다. 갭 투자를 하면 되니까. 라는 게 맹점이니까 집값을 올리는 요인인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들, 시행업자들도 계속 달려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값은 수요가 올리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당연히 수요가 올리지. 그런데 그 수요 없으면 아파트값 안 오를 것 같죠? 수요가 없는데 그럼 공급이 존재합니까? 공급도 같이 끊긴다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그러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는 게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집을 쉽게 살 수 있어서 집값이 휙휙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덕분에 공급도 휙휙 계속 될 수 있다. 무주택자만 집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구조라면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사요. 그러나 그런 규제와 관계없이 나는 전세로 살 거예요 라는 세입자와 그래 나는 갭 투자할래 라고 하는 집주인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집 한 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집의 공급이 비교적 활발하다. 덕분에. 그래서 뭐 특징은 그런 거죠.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왜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불패인가요? 라고 하면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꺾여야 가격이 내려갈 텐데 꺾이는 순간 공급이 멈추니까 곧 다시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려면 디벨로퍼를 그러니까 커다란 디벨로퍼가 나와야 되는데 이쯤에서 매우 유효한 질문은 우리나라는 어째 이렇게 선진국이 되도록 다른 나라에는 있다는 그 대형 디벨로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주택을 공급한 독특한 역사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디벨로퍼가 왜 생겼냐?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겨요, 그건.
의식주가 생필품인데 그렇죠. 집을 누군가는 지어야 공급이 되고 사람들은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니 집을 지어볼까라고 하는 당연히 디벨로퍼들이 생기고 너 합병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당연히 커지죠. 우리는 왜 없지? 근데 우리는 집을 너무 빨리 지었어야 되는 나라였어요. 갑작스럽게 서울의 인구가 1960년에는 200만이었다가 30년 후인 1990년에 1000만이 돼버린 정말 기이한 도시이고 기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개발업자가 생겨나서 니네들이 서로 합의하고 합병하고 땅도 사고 땅 왜 안 사니라고 하면 저 돈이 좀 모자라서 돈 좀 모았다가 내후년쯤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해요. 그래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우리가 개발할게. 이거 여기 있는 땅 여기 이거 다 여기다 이제 아파트만 지을 거야. 묻지 마. 그냥 아파트 지을 거야. 자 건설회사 와서 지어.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디벨로퍼가 열중시험하고 있어야 된다. 정부가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공, LH공사가 그냥 대표적인 디벨로퍼예요. 정부가 다 하다 보니까 민간 디벨로퍼라는 게 안 크고 민간에 돈 있는 사람은 뭐 하냐? 그냥 정부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세요라고 하면 대거로 가서 짓는 그런 아파트 건설업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 물산 이러면 쟤네가 디벨로퍼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거기는 건설업자들이고 실제로 경기가 좋건 나쁘건 이건 뭐 내가 내 돈으로 지어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업자인 디벨로퍼는 그냥 나라가 하고 있다. LH가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저기 땅 사서 아파트 짓는 대단지 아파트 기획하고 땅 밀고 이 땅 가지고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잘 안 생긴 건데 그럼 앞으로는 생길 거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안 생기면 또 정부가 나서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하자고 또 정부가 나서고 하니까 계속 안 생기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집값이 특징가 왜 계속 올랐는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지금 1월에서 2월에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에 분위기 냉랭합니다. 어딜 보냐에 따라서 요즘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말하기 편하게 양극화라고 하는데 비싼 집은 더 오르고 싼 집은 더 안 오른다. 라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다주택하면 죽어. 그렇죠. 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정책 때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또 그것도?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오른다는 집값이 오르는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뉴스 검색에서 다주택 치면 요즘은 좀 덜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나라 외신에서 다주택을 치면 어떻게 나오냐? 다른 나라는 다주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과 관련한 정책도 있어야 되고 뉴스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냥 그렇지 집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가끔씩 생각할 뿐이지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을 규제하고 그런 생각과 정신과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겼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근데 굉장히 부동산 값을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집값이 오르면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잘못됐죠. 규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규제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내년 4월 이후에 집 팔면 양도세가 75% 될 거야. 빨리 집 팔아. 했는데 못 팔고 안 팔고 기다렸잖아요. 너 오늘부터 75%야. 라고 하면 이걸 괴롭힌 것 같죠? 근데 다주택자도 괴롭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을 못 팔았는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매물이 안 나온다고요. 매물이.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양도세를 올리는 순간 야 지금 팔면 세금이 이만큼인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어디서 조달해서 쓰고 버티다가 다음 정부 때 팔면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미쳤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오를 때는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빵처럼 구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김현미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누가 팔아요? 무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습니까? 없죠. 무주택자는 집이 없잖아. 그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습니까? 없죠. 못 팔아요. 그럼 누가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 유일하게 팔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밖에 없는데 다주택자 매물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집값이 인공위성처럼 오르게 뜨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는 그럴 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집을 한 채 갖고 또 가지니까 이 가질 수 있는 집을 가져버리니 다른 사람이 못 가지니까 집값이 올릴 것 같은데 이런 1차 현상 다음에는 집이 부족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집이 지어진다고요. 그러니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산 것 때문에 줄어드는 집은
그렇게 집을 사서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결과로서 다른 업자들이 집을 2채, 3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주택을 안 하고 더 이상 집을 안 사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주택자가 달려들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에브리웨어 모든 데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인기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없어도 되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다주택자 없으면 그렇죠. 아파트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가 50채 정도 사고 무주택자가 한 50채 정도 사서 100채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다주택자 수요가 50%가 없어지면 그럼 반만 지어볼까? 라고 덤비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미분양이 나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안 지어요. 그러니 규제를 안 했으면 100채가 지어질 상황에서 아예 한 채도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는 50채가 수요가 있다가 집 안 사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수요가 있었던 실제 수요 50채는 어디 가서 집을 구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른 건 다 잘하고 과학적인데 왜 부동산 정책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서 집이 2채인 것과 3채인 것의 양도세가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의 그 집 한 채의 재산은 세금을 싸게 해줘요. 우리나라도 뭐 비과세도 하고 12억, 미하는 비과세 12억 넘으면 조금만 과세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1주택자가 선한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1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양도세를 많이 떼면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10억짜리 집을 못 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고 그러면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주택자가 이렇게 갈 때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인데 집이 3채가 있는 사람도 주요한 자기가 살던 집은 한 채가 있고 나머지 둘이 세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세를 준 집은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데 내가 살던 집을 팔 때는 세금을 안 매긴다고요. 적게 매긴다고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도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이 3채가 있으면 나머지 둘 팔 때는 세금을 무겁게 내도 저는 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는 세금을 좀 깎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다주택자야 입다물어가 나와요. 제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뭔가 그 과도한 오해와 적개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게 자꾸 생겼냐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이죠. 다른 나라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어떻게 갈리냐면 그냥 자산이 많이 쌓이고 돈이 좀 있은 분들은 유주택자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무주택자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야 당연히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샤넬 가방 하나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700만 원 한다고 들었어요. 700만 원이요? 더 비싸졌습니까? 더 비싸졌을걸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하던 샤넬 가방이 1500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이씨 안타까울까요? 야, 저 샤넬 가방값 빨리 내려 정부 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저럴 줄 알았으면 사둘 걸 그렇긴 했는데 난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저걸 뭐 사둘 수 있었겠어? 후자 생각하겠죠. 못 사겠지. 뭐 그냥 그 정도라고요. 그냥 넘어가요. 제 마음도 그래요. 샤넬 가방 2천만 원 한다고 2%가 화가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못 샀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은 있는데 집을 안 사고 꾸역꾸역 버티는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층이 넓어요. 그렇다고 이유는 아시겠죠?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주요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요즘도 강남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시세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18억에 분양되고 당첨되는 순간 12억을 버는 건데 이걸 하려면 무주택 기간을 한 20-30년 유지하면 된다고 하면 야 그냥 전세로 다녀. 전세로 막 60평 아파트 다니면서 전세금은 쌓이면서 요거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가 있다고요.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값이 갑자기 2배가 돼? 그럼 이분들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열받죠. 전 세계에서 집값이 올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는 돈도 있었고 살려고도 했는데 정부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놈의 자식은 나보다 사실 돈도 없어서 나는 18억 전세에 살지만 겨우 9억짜리 아파트 사서 내 집 마련했다는 놈이 그냥 이 집은 20억 됐다 그러고 나는 다시 18억 전세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잘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이거는
거의 혁명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무슨 걱정을 하냐면 집값이 오른 거야 그렇다 쳐.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잖아. 그러니까 이 월세가 오르면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 렌트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건지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놔라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요. 뉴스 검색해보면 그래요. 그럼 정부는 야, 어떻게 하면 렌트를 낮추지? 라고 하면 약간 좀 그 과격하거나 머리가 안 좋은 정부는 월세 상한제 이제 이런 거 하고 조금 생각이 있는 정부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에게 약간 세제 혜택을 줘서 더 많이 빨리 집을 지으라고 해야 되겠네 라는 정책을 씁니다. 모든 나라 정책이 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야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니까 월세를 잡아 이 목소리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면 야 가슴 찢어지잖아. 집값을 내려 라는 압박이 온다고요. 그럼 그때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월세가 안 오르도록 조심해 라고 하면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집값을 어떻게 내려요? 집값을. 그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노는 차오르잖아요. 그러니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 하나 나쁜 놈 하나 만들어서 쟤 때문이래요 라고 하고 나서 쟤를 공격하도록 하고 나는 빠지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다주택.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다. 다주택. 아니 저는 1.5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주택자가 내가 한국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미움 안 당하는데 그냥 괴로워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관계없으나 이분들이 괴로우면 주택 공급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내리라고 공격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집값을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고 요즘의 양극화도 마찬가지죠. 계엄 이후에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 같은지 이미 사람들은 머릿속에 좀 더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도 대충 머릿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네? 그럼 빨리 한 채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자꾸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는 이유가 비싼 아파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두 채 합치고 비싼 아파트, 세 채 합치고 비싼 아파트로 가는 수요는 계속 생기니까 이제 거기는 집값이 계속 과도하게 오르는 거고. 근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도 강남 3구에는 여전히 신고가를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제 사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 팔아서 네. 두 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이걸 사니까 생긴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사실 여기도 약간은 스며들 텐데 영향이 갈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팔고 여기 사니까 계속 더 오르는 건가요? 그 앞으로 그 우리나라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좀 공급이 되면서 집값이 낮아질 거냐 이거를 가늠하는 저 개인의 기준은요. 네이버 뉴스 검색해서 다주택자를 검색해서 자주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다주택자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 뭐 그게 집을 공급하는 주체다.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면 우리나라는 의외로 빨리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땅 10평만 있으면 집 한 채가 공급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땅이 40평 있어야 집이 공급된다고요. 우리나라는 10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분위기만 잡고 맘만 먹으면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님도 땅 20평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만족스럽게 사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떼기 요만큼만 가지고 집 한 채 지어주면 다들 만족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니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 이제 집값이 뭐 그 양극화 현상도 좀 줄어들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정부가 나쁜 것도 아닌 게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정책을 여러분 사실은 이 다주택자를 자꾸 양성화시켜서 너도 나도 집을 사도록 만들어야 지들끼리 집 사는 경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집이 많이 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깨기 힘든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정서예요. 그 정서가 왜 생겼어요? 그동안 집값이 오를 때마다 답이 없는 정부가 마녀 사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깨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안 깨지면 집값은 계속 똑같이 오를 겁니다. 왜? 경기가 꼬꾸라지면 안 그래도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다주택자들마저 달라들지 않으면 집은 지으면 안 팔리니까 절대 아무도 안 짓죠. 그러니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기자님은 올해 서울 집값만 생각했을 때는 양극화는 계속 될 것이다. 네, 그건 정책에 달려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건 정책에 많이 달려있다. 그런데 그 정책은 결국은 키워드는 하나.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집값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돌고 돌면 상상을 해보세요. 돌고 돌면 결국은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 내년이랑 2027년 진짜 공급이 적다면서요.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뭐 많이 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다. 올해는 그냥 약보합 정도지만 이런 의견은 뭐 근데 그것도 네. 이제 상승론자들이 협박하는 건데요. 물론 공급은 네. 내년에는 적죠. 아, 적은 건 사실 후년에도 뭐까지는 적을 수 있죠. 그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거니까 3년은.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짓기로 하면 그 한 3, 4년 후부터는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으려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근데 그 분위기는 어제까지는 안 짓는 분위기였다가 오늘은 짓는 것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면. 그러니까 물론 야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뭐 당장 바뀌겠니?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영원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 공급에 대한 불안도 그 시기에는 그냥 2년, 3년 정도이다. 그러나 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게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그로부터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잘 착착 되냐 하면 그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왜 안 되고 있냐 생각해 보면 사업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럼 재건축을 안 해도 되냐? 그럴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낡은 아파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저게 재개발이 안 될 수가 재건축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되게는 만들 거라고요. 지자체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저기 저 강북구 뭐 저 구로구 이런 데는 아파트 값이 싸니까 재건축 해봐야 공사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못 되고 있다면 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도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야 쟤네는 왜 특혜를 주니? 왜 쟤네는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안 짓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 늘어지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지으면 3년 후부터는 공급될 텐데요 라고 하는 저의 말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집값을 예측할 때는 뭘 봐야 되냐? 서울집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1번 다주택자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이거 하나 보면 되고 2번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계속 제공되냐 아니면 나 몰라라 하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 내지는 그게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이게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건데 내 임기 안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면 나는 힘들어요. 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면 자꾸 이제 낡은 아파트가 부서지고 미뤄지니까 전세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던 집이 없어지니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 재개발한다고 어디 저 강릉 가서 살다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꾸 그냥 빡빡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느니 재건축 재개발 안 하면 내 임기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임기 때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 지자체장이든 혹은 그보다 저 중앙정부의 누구든 내 임기 안에는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앞에서 빼줘야 그래야 숨통이 트이고 다음 뒷세대가 원활한 공급으로 집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자체장은 그래 그거 하자라고 하는 지자체장도 있고 어떤 지자체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지자체장도 있고 그러니 그걸 또 잘 관찰하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묘하게도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때려 지었던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그때 아파트들이 서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전국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짓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때려 지어서 아파트 가격도 낮췄고 주택난도 해결했는데 그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나 좀 재건축해줘라고 다들 소리 지르는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정신 똑바로 박힌 지자체장이 내 임기 때는 힘들어도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빼야지라고 총체적인 노력을 해도 워낙 그때 한꺼번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들이 다들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 니네 단체로 다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빨리빨리 속도는 내되 순서대로 재건축을 해야지 집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도 뭐 어떻게 해요. 세대가 이러니 힘들어야지.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이렇게 짓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전세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면 이제 집값도 또 오르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 안 하고 더 풀어주고 빨리빨리 되게 하라고? 너 미친 시장 아니야? 라는 여론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내 임기 때 욕먹어야 되나요? 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많네요. 저는 그냥 뭐 한강에 배나 띄우고 그러다가 갈게요. 이렇게 되면 스톱시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진짜 민도가 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민도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쁜 표현이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주택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이 드네요.